국민의힘은 성주 참외농가를 방문해 야당의 오염수 반대 공세에 대한 맞불 작전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오늘 30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진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지 공식 방문을 마친 김진표 의장이 뉴질랜드로 이동해 의회 외교를 이어갑니다. 뉴질랜드 국회의장과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하고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력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촉발된 킬러 문항 배제와 이권 카르텔 제재 등 정부의 사교육 해소 방안과 방통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여러 쟁점 법안들을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 방침에 즉각 반발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오는 30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이미 지난달 야당 주도로 본회의 회부가 이뤄져 현재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한 데 이어 표결에 붙여지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자신들이 정권을 뺏기자마자 연이어 강행 처리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 법안 상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두고도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차원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허위 증언 등으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사위원회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피해자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는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를, 복지위에서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을 심사합니다. 국회방송 남수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상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여론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발 오염수 의혹이 정치 공세라며 사드 환경 영향평가 문제를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고, 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한 행동도 괴담 선동이냐며 단식 투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여당은 사드 논란을 소환해 야당의 오염수 공세에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최근 발표된 환경 영향평가에서 사드 전자파가 무해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결과 발표가 늦어진 배경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 영향평가의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며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드 전자파 안정성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북 성주의 참외 농가를 방문하고 참외 시식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드 사태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미리보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선동해 수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횟집과 수산물 시장에서 릴레이 회식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전국 순회 장애 투쟁을 예고한 데 이어 오염수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정부 여당이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들의 오염수 반대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외교부가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 적절치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 우리 민주당이 그 약수터 좀 폐쇄하자,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하냐 지금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 촉구는 정부가 못한 일을 대신한 거라며 국회나 정당은 정부를 지지하고 찬양하는 일만 하라는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오염수 방류를 지지해놓고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니 횟집 투어를 가는 건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윤재갑 의원에 이어 우원식 의원이 단식에 동참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의 장애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혁신위가 모처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제안을 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에 공동 서명하자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상설위원회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위원회 부위원장, 고문 등 19명을 선임했습니다. 부위원장은 탈북자 출신 1호 변호사인 이영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 사무총장을 포함한 4명이 합류했고 고문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등 5명이 위촉됐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납북자 정착과 송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상설기구이며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가능성을 두고 국민도 언론인도 반대하는 5기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 결과 언론인의 80%가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의 방송위원장 지명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언론 장악이 아니라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의 오염수 공방이 오늘도 이제 이어졌는데 오늘은 국민의힘이 경북 성주군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오늘 최고위에서 이 사드 사태는 오염수 문제 미리 보기와 다름없다. 사드 괴담을 제주에 유통하면서 국민을 속인 현장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드 전자파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성주 참외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사드 기지에 대한 이 환경 영향 평가가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마무리됐고요. 기준치의 0.19% 수준에 그쳤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기현 대표 오늘 경북 성주에서 이와 관련한 사드 전자파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고요. 어려움을 겪었던 참외 농가 주민들을 만났고 참외 시식도 했습니다. 즉 과거 사드 괴담처럼 야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선동이다. 이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약수터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권 인사들이 자꾸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한다. 후쿠시마 약수터 좀 폐쇄하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이 수산시장을 찾아서 회를 먹은 것을 두고는 횟집에서 회를 먹는 것이 오염수 대응이냐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한편 범야권을 중심으로 단식 농성도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이제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장외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윤재갑 의원에 이어서 우원식 의원, 여기에 오늘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즉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최종 검사를 28일, 오늘이 26일이니까 이제 수요일이 될 텐데요. 네. 28일에 시작하는 만큼 이 범야권을 중심으로 릴레이 단식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는데 여야가 노란봉투법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죠? 맞습니다. 지난달 24일이었죠.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가 됐는데요. 오는 30일 금요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회법을 보면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했을 때 네. 직회부 이후 30일 이내 본회의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하는 만큼 부의될 가능성은 큰 데다 민주당이 부의는 물론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노란봉투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도 예상하면서 이 상정과 표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또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또 이제 그 충돌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네. 앞서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한 데다 이번 본회의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인데요. 그런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상임위에서 6개월, 법사위 3개월, 본회의 2개월, 즉 총 11개월이 걸립니다. 네.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6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말에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정의당도 이 법이 유가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도 생각을 고쳐먹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중립성을 문제로 보고 있고요. 피해자들의 범위도 너무 넓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태원 특별법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 이슈가 참 많은데 그 지난 주말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전 대표 이제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주목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지난 주말 토요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1,500명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본인의 책임이 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고요. 윤석열 정부에 말한다. 이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 주길 바란다며 현 정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돈봉투 의혹으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이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행보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 대표 귀국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친 이낙연계 의원들은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상당한 기대를 하는 모습인데요. 서른 의원, 이 전 총리의 못다한 책임은 당이 위기에 처하면 몸을 던져 당을 구해내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했고요. 김철민 의원도 총선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당에서 받은 혜택의 보답이라며 총선에서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당내 친명계와의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하지만 친명계는 이 전 대표가 당의 상임고문으로서 민주당의 방향과 총선 승리에 기여할 것이다. 비명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은 없다며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과 관련해서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논평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반성문부터 쓰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네, 국민의힘 오늘 오전 말씀하신 대로 논평을 냈습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문부터 쓰라고 압박을 했고요. 이 전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이 금이 환영하듯 돌아왔지만 그동안의 행적을 기억하는 국민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누더기 부동산 정책과 이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 그리고 이 근본 없는 소득 주도 성장 등 문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서 이 전 총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태평양 도서국 중 중심 국가인 피지 공식 방문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이동했습니다. 김 의장은 에이드리언 루라회 국회의장 등을 만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4일 피지의 남보호 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피지 남보호 발전소는 목재 폐기물, 부산물 등을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입니다. 남보호 발전소는 피지 최초로 GS 파워와 미래에셋 증권 등 우리나라 민간 자본이 투자해 건설했습니다. 최대 12메가와트 발전 출력을 갖고 있으며 피지 전체 전력 수요의 약 7%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앞서 피지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피지가 주변국들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의회 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5월 29일 날 한국 태도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태평양 국가 중의 중심 국가인 피지와 한국 간의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지 방문 일정을 마친 김 의장은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이동해 나흘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 외교를 이어갑니다. 김 의장은 에이드리언 루라회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뉴질랜드의 친환경 정책을 고려해 그린 수소, 배터리 등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투자 기회를 모색합니다. 국회방송 임채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은 오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한국의 희망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의 희망은 블록체인 플랫폼에 기반을 둔 정당으로 양 의원은 기존 정치를 좋은 정치, 과학 정치, 실용 정치로 바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기인으로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강신우 전 국가안보실 정책보좌관, 이명규 전 SK그룹 부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현역 의원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이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미래정치 지도자 의회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과정은 현행 헌법 체계를 넘어서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참가자들의 토론 대결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특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박혜진 국회의정연수원장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의 토론과 협상, 관용의 정신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섬유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리사이클 기술 상용화 등 순환 경제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친환경, 저탄소화 정책을 실현하는 등 섬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윤석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 PD는 생산과 유통, 소비, 회수 등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 바꾸는 4세대 섬유산업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6월 2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합니다.
1년간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년 17일 만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밝힌 이낙연 전 대표. 일각에선 정계 복귀 신호탄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해서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라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화합을 주문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이른바 명락대전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민주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내 친이낙연계 인사들은 당내 강성 지지 그룹인 이른바 개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건 좋은데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공격하고 비판하니까 그러면 우리 당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성은 알겠지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을 죽이는 길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당을 위축시키고 그다음에 왜소하게 만드는 행위다. 이낙연 악마화가 개딸들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진행이 됐거든요.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로 가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그런 몸짓을 실행으로 보여줘야죠. 친낙계로 분류되는 신경민 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행보를 경고하면서 이른바 이낙연 악마화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친낙계 의원인 이계호 의원은 지나친 대립각으로 갈등 구도를 만들기보단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한 당이고 또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같은데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해서 당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매진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승리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각자의 행동 방식과 정치 양상, 정치적 행동에 의해서 함께 나가는 거죠.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를 두고 총선 역할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 앞으로 변화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괴담엔 먹방입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힘이 먹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현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만찬을 즐긴 데 이어서 지난 금요일엔 윤재욱 원내대표가 송파 가락시장을 방문해서 횟집에서 식사를 했죠. 또 같은 금요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TF 소속 의원들도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오염수 괴담에 속지 말고 수산물을 변함없이 소비해달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상임위별로도 수산시장과 횟집을 찾아서 식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부산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횟집 식사 인증을 하고 다음 의원을 지목하는 횟집 가기 챌린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수산물 먹방에 열중한 국민의힘. 오늘은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서 참외 농가를 방문했는데요. 사드 괴담을 제조하고 유통하면서 국민을 속인 현장에 가서 그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드 괴담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버젓이 횡행하도록 방치, 조장한 몸통이 누군지 조사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어제는 횟집을 찾고 오늘은 성주를 찾아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괴담에 이렇게 먹방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먹방을 통해 안전성을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릉의 어촌길을 찾았고요. 핵폐수다 뭐 이런 가전 어떤 괴담을 퍼뜨리면서 어촌계에 가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하고 뭐 방문을 하고 굉장히 좀 이율 배반적인 좀 행동이고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것이 이제 괴담이고 아무런 어떤 영향이 없는 전자파 이미
이제 드러났는데 정치적 선동을 하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너무 좀 아쉽고 전자파로 인해서 뭐 치계진자 성주 참외가 뭐 썩는다 이런 어떤 괴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다, 환경영향 평가가 안전하게 낫다 이런 걸 좀 국민들이 좀 알리기 위해서 방문했고. 사드 괴담에 대한 야당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주장도 괴담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논란이 됐던 성주 참외와 수산물을 직접 먹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불안이 잠재워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심에도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청년 정책 어디로 가야 할지 이효주 국민의힘 정책위 청년 부의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년 온다 오디션을 통해서 국민의힘 정책위에 합류한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네. 되게 활기차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책 관련 질문부터 이제 드릴 텐데요. 그 준비되셨죠? 네. 네. 국민의힘은 23일 김기현이 간다를 통해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학자금 이자를 면제해주고 또 장학금 확대를 통해서 100만 명에게 1,800억 원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그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어떤 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앞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그 누구보다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책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는 학자금 이자 면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장학금 및 저리 생활비를 확대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민주당의 이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대상은 중위소득 200%로 넓지만 이자 면제라는 단일 혜택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는 월 소득 인정액 1,024만 원 이하까지로 대상이 매우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 꼭 돈을 빌릴 필요 없는 학생들까지 공짜 대출의 유혹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 원칙으로 취약계층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더 나아가 많은 대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자, 지난 15일에 시작이 된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청년 도약 계좌에 살펴보면요. 월 70만 원씩 5년간 부으면 목돈 5천만 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 흥행에 성공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품들이 그동안 좀 있었는데 효과가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주합도 모르는데 앞으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붓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청년희망 적금도 4명 중 1명이 중도 해지를 한 상태이고 네. 이번 청년도약 계좌 또한 장기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담이 간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월 한도가 70만 원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 금액은 10만 원, 20만 원으로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자기 상황에 맞추어 적금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청년도약 계좌는 조금의 돈이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함으로써 너치 효과가 생기는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금을 들면서 이제 저를 포함한 청년들은 매달 저축하고 소비 통제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젊을 때 돈 모으는 과정을 이제 잘 견디고 성취감을 느낀다면 이는 미래의 돈으로 환산 불가할 정도의 소중한 가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나온 지적들을 잘 보완하여 청년 도약 계좌가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의 승패는 청년 표심에서 판가름 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청년 대변인단을 임명하면서 청년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야당과는 다른 여당만의 청년 정책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어디에서 잡아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여당의 차별화되는 청년 정책은 바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당 지도부가 그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경우 더블루 스피커를 통해 이제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제 저희 국민의힘은 정책 해커톤을 통해 청년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위 청년 부의장과 정조위 청년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당대표 직속으로 청년기구인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출범하여 이제 2030들이 매주 모여 회의를 하여 1,000원의 아침 예비군 상권 보장, 토익 유효기간 5년 확대 등 이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현재 당정 협의회에 직접 참석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느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청년들을 위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 많은 분들에게 진심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효주 의장님 1997년생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젊은 활력이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효주 국민의힘 정책위 청년 부의장이었습니다. 그건 인사부터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킬러 문항의 출제 금지를 공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민주당의 공약은 참사 공약입니까? 민주당들이 공기에 대해서 준비하시죠. 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으로 수험생들의 혼란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과위 쟁점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검토를 이제 강화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제재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는데 윤 대통령 이제 발언으로 시작해서 오늘 사교육 대책 발표까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게 해명되는 과정이 너무나 계속 말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학교 수업에 출제를 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다음 킬러 문항 얘기를 하셨다가 그다음 뭐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막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교육 경감이 원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도 중간에는 또 뭐 비문학 국어 문제 이런 거 출제하면 안 된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굉장히 여러 개로 바뀌면서 저는 일단 원래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신 그 사교육 경감 그다음에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취지 자체는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해명되고 처리되는 과정이 문제고 그다음 시점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쯤이면 11월 16일 날 수능을 보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45만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 수능 보는 날은
모두가 숨을 죽이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도 안 뜰 정도로. 네네, 경적도 뭐 그렇죠. 조심할 예.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시험인데 지금쯤이면 이제 실무 준비에 들어가야 될 단계거든요. 이게 5개월도 안 남았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이 발표가 대통령 말씀에 대한 발표가 있고 해명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 말씀 바로 다음 날 대학 담당 국장 경질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과정 평가원 감사한다고 바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 올해 수능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예정했던 대로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생기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막 그 문항 출제의 구체적 지침까지 막 언급이 됐다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비문학 국어 문제 내지 마라. 과목 융합형 문제 내지 마라. 막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그동안 이제 수능 준비를 위해서 정말 집중해왔던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에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비문학 여태 공부해왔는데 그럼 이제 비문학 안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의 혼란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네. 굉장히 커다란 이제 수능 입시 전선 전반에 이제 혼란들이 야기된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오늘 그 대책 발표는 좀 전반적으로 좀 미흡했다라는 그 분위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서 오늘 사교육 부족했을까요? 경감 대책 발표는 진짜 이게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나마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2021년에 공교육 정상화 법안을 발의했었어요. 이 공교육 정상화 법안의 내용은 3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공교육 정상화법에 고등학교에서 보는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을 교육과정 내에서만 내라. 또 하나는 대학별 고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입시에. 네. 이런 경우에도 꼭 교육과정에서만 내라. 이게 있는데 입시의 제일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인 수능은 이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제 이 단어 우리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초고난이도 문항이다. 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문항이 출제되는 사례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법안 첫 번째가 빠져 있었던 수능도 교육과정 바깥에서 내지 않도록 규정을 하자.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선언만 하면 안 되니까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수능 출제할 때 교육과정 영향평가를 사전에 하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출제 과정에서 그게 미리 검토될 수 있게 제대로 검토될 수 있게 하자. 그다음 3번째는 요번에 사교육 대책 교육부 발표한 대책에도 나와 있는데 무슨 학원에서 사교육 업체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교육과정 바깥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제재 수단이 없었어요. 그냥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를 법으로 마련해서 제재 수단을 좀 법적으로 갖추자. 이게 이제 제 법안의 내용이었는데 작년 9월 달에 교육이 2022년 교육이 법안 소위에서 이 제 법안이 심의가 됐어요. 근데 그 법안이 심의될 때 교육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육부가 지금 검토한 결과 여태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 초고난이도 문항은 없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법안은 필요 없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법안을 반대했었거든요. 네,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알겠습니다. 그냥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갑자기 사과했잖아요. 교육부가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해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 초고난이도 문항이 있는지 없는지 막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 경감 대책이라고 해서 또 막 이 대책 종합 대책을 발표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그런 내용 제가 얘기했던 거는 3가지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핵심 용어나 이런 게 다를 뿐인데 지난번 금요일 날 교육 법안 소위에서
수능이 공교육에서 그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되지 않아야 된다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전 교육과정 영향평가위원회는 반대합니다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영향평가 사전 영향평가 철저하게 하겠다고 또 사교육 대책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름은 다르지만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점검위원회는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번에 그 재논의를 하게 되면은 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명칭만 좀 다르지 내용은 교육부가 반대해 왔던 게 다 사실 이 대책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제 법안을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이야기를 좀 앞으로 돌려서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번 대통령 말씀하신 거 그 취지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나 그 시간이 좀 맞지 않아서 혼선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당 측 주장을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지금 본질을 보지 않고 그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가서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문정부 때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50%나 급증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이거 킬러 문항 없애자고 공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하지 말자. 초고난이도 문제 예를 들면 대학 수준의 그런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는 문제를 출제하지 말자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쟁점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수험생들한테 중요한 이런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전에 어떤 과정이 없이 그냥 던져서 이 올해 수능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혼란과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 후보 때 공약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로 지금 대답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정이 이제 폐지 논란이 있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이제 계속 존속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절대 평가하고 이제 맞물린 고교 학점제를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이게 이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서로 좀 그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왜냐하면 이 수능과 관련돼서 대통령님의 원래 뜻은 사교육 경감이다. 이 아이들이 사교육에 시달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깊은 뜻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초고난이도 문항 출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긴 하지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분이에요. 이걸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에서 효과는 좀 부분적인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유발 요인, 사교육 유발 요인은 자사고 특목고입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대치동에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자사고 특목고 대비반들이 오래전부터 운영이 돼 왔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사교육을 경감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막 시끄럽게 막 이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육을 안 할 수 없는, 사교육을 정말 강력하게 유발시키는 정책을 하겠다. 이게 원래 이 교육과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2025년에 전 정부에서 폐지하게 돼 있어요. 폐지하게 그렇게 돼 있는 시행령을 고쳐서 이걸 계속 존치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대통령님 또 대통령실 그다음 교육부가 이 지금 최근에 이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여러 발언이나 이 정책들이 사교육 경감의 진정성이 도대체 있는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럼 의원님과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같은 특목고는 폐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입장이신 거죠? 여기 가기 위해서 초중등 애들이 너무나 사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이 특목고 자사고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도 서열화돼서 너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교육에. 근데 이게 고등학교도 서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도 일종의 말해서 등급제가 돼서 이게 이제 아이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교육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폐지한다는 시행령까지 만들어지게 됐던 거거든요.
일정하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사실 있었던 거죠. 네. 그 많은 또 논의와 토론이 또 이제 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왜냐하면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면은 이런 그 특목고를 또 없애는 게 또 뭐 하향 평준화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하향 평준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제 자사고 특목고는 일정한 성적과 또 일정한 그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정한 사회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갖춘 부모의 자녀들만 사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아이들이 다양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은 적어도 그런 관계를 다양성들을 배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정말 교육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아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리 교육시키고 그 안에서 일종의 분리교육을 이제 제도화하는 거거든요. 자사고와 특목고를 존치한다는 거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가 만약에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교육부가 지금 계속 교육 예산을 이게 너무 많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교보금에서 빼내가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그 돈을 그러면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도 충분히 이런 식의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들이나 교육과정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될 문제인 것이지 네. 이런 식의 제도가 있어야지만 마치 교육의 어떤 일정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진짜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의 어떤 그 불평등을 오히려 구조화시키는 그런 거를 지금 정책 당국이 오히려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네. 정말 익히 알려진 그 교육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25년 동안 또 교직에도 계셨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좀 넓은 범위에서의 좀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전문가로서 바람직한 앞으로의 그 수능 방향 그리고 이 사교육 열풍, 사교육 줄이기 또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인식과 또 고민이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사교육 문제는 이제 근본 원인이 저는 지금 대학 서열화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정원보다 들어갈 그 신입생 수가 적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 자체가 경쟁이 붙는 게 아니고 이미 대학 정원이 아이들 숫자보다도 많은데 왜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막 점수 1점에 목숨을 거는 경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소위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이 경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진짜 이제 그 교육을 걱정하셔서 말씀하셨다면 사교육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오히려 진단을 하고 해법을 내놔라. 이렇게 지침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이제 비문학 국어 문제 내지 말라.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근본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이제 그 대학 서열화가 간과하고 여기에서 경쟁이 필수적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되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친구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수능 점수,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잘 해서 수능 점수가 높은 아이들부터 낮은 아이들까지 쭉 일렬로 줄을 세우는 이런 식의 이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대학에 진학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대학 입시에 이러니까 학교 교육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적을 진짜 1점이 중요한 이런 교육을 지금 성적 중심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시대가 지금 챗 GPT가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네. 이런 시대가 원하는 인재, 이런 시대에 살아갈 사람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 과연
그 문제풀이 열심히 해서 고득점 받는 거, 수학 영어에서 고득점 받는 게 과연 그런 능력일까? 저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사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성적 중심의 이 구조 안에서 상위권 아이들은 저는 한편에서는 진짜 자만감 뿜뿜이 됐고 자만심. 그다음에 그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왜냐하면 성적으로 줄을 세우니까 등급이 매겨지니까 자존감 바닥인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모두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정말 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정말 창의력 있고 비판적 사고 가능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단순 문제풀이 중심으로 수학 영어만 그것도 강조하고 몇 개의 주요 과목만 이렇게 보지 말고 좀 개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재능들을 수학이면 수학이지만 음악이면 음악일 수도 있고 네. 체육이면 체육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발굴해서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개별 맞춤형 교육이랄까 이런 거를 지금 해야 될 때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가 이제 그 한 20분 정도 이제 그 수능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갔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이제 파워 인터뷰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이제 지명될 거다 이런 이제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동관 특보의 그 아들 학폭 의혹도 이제 교육위의 그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당은 학폭 입시 비리 전면 재수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죠. 이 재수사 그 요구하고 있는 어떤 좀 근거, 이유를 좀 그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사실은 지난번에 정순신 그 국수본부장 아들 건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네. 그때 저희 교육위는 청문회를 했어요. 그 학폭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정순신 씨가 이제 사실상 이제 임명 철회되는 과정을 밟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검사라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소송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이동관 씨 아들 건 같은 경우는 아예 학폭이 자체가 열리지 않고 정순신 씨 아들은 학폭이라도 열렸거든요. 네. 그거조차 열리지 않은 더 전형적인 권력형 어떻게 보면 학폭 문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청문회에서 다시 다루지 않을까요? 다뤄야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동관 그 특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해명 자료를 내놨잖아요. 근데 이 해명 자료 하나하나가 다 탄핵됐어요.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사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규명을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학폭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런 아들 학폭을 이런 방식으로 풀었던 사람이 공정성을 가장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을 다루는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는 거 이게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질문을 정확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 판단할 자료를 우리가 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저는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관 특보의 이제 그 해명이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밝혀졌다 했는데 또 반대쪽 입장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뭐 예를 들면 그거 할 얘기 되게 많이 다 제가 낱낱이 이것도 또 한 20분 하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다음에 바쁘시더라도 한 번 더 나와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또 깊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수능 사태와 이동관 특보의 그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해서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